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인 미준입니다. 7월 1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해드린 것처럼 내일이죠. 7월 16일 화요일 날 미준 무료 특강이 개최가 됩니다. 너무나 오래간만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오후 7시입니다. 한국 시간 기준으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명이나 신청을 해주셨는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3,341분의 시청자분들께서 미준 무료 특강과 함께 해주시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약간 긴장이 되는데요. 어제 그제 주말 내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텐데요. PPT의 분량이 좀 너무 많아졌습니다. 100페이지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 올리고 나서 좀 PPT 중에 가급적이면 뺄 수 있는 걸 빼면서 조금은 간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일 밤새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요, 월요일 밤 자정까지는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몇 시간 남아 있으니까요. 혹시 미준 무료 특강 생각하고 계셨는데 깜빡하신 분들께서는 아직까지 커뮤니티 탭에 오시면요. 여기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신청 링크 들어오셔서 무료 특강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방송을 조금 간소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이따가 테스트 방송이 좀 있거든요. 조금 바쁜 마음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7월 1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마음이 좀 바쁘긴 한데요. 그래도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희망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연하게 그림으로 표시가 되죠. 일단 푸른색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상승한 종목의 수가 떨어진 종목의 수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시장의 폭이 확대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대신에 우리가 사랑하는 메가테크 기업 중에는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보이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3%나 하락을 했고요. 구글은 마이너스 2.7%, 메타는요 7.6%나 빠졌습니다. 아마존이 마이너스 2.75, 테슬라도 1.3% 빠졌고요.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하락하고요. 투자 자금이 다른 섹터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S&P 500의 마켓 브레스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죠. 무려 68.58을 찍고 있거든요. 따라서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현재 단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이 무려 70% 가까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수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을 보시면요. 0.76%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제 5,615를 찍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한 상승 추세고요. 한 달 동안은 2.6% 그리고 YTD로는 이제 18.4% 상승한 것이 S&P 500입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인베스코 S&P 500 Equal Weight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S&P 500에 상장되어 있는 500대 기업을 추종하는데요. 대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qual Weight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적용이 안 되고요. 500대 기업을 모두 2%씩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한 주 동안 2.77% 주가가 올라갔죠.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두 상승하는 추세다. 시장의 폭이 넓어졌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14%.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음은 S&P 600을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4.82% 급등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마지막으로 러셀 2000을 보시면 무려 5.39% 급등을 했죠. 따라서 시장의 폭이 넓어졌고요. 투자 자금이 소형주로 많이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요. 사운드 하운드 AA가 나오는데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47.97% 폭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사운드하운드 AI는요, 스텔란티스와의 파트너십이 구체화되면서 드디어 수익이 급등하겠구나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루시드가 45.05% 급등하면서 두 번째로 좋았고요. 세 번째로 오픈도어가 플러스 28.41%, 퍼시픽 바이오 플러스 28.24%, 조비 에비에이션 플러스 28.10, 스템 플러스 27.43, 솔라 엣지 플러스 26.35, 인페이즈 에너지 플러스 22.85, 리비안 플러스 22.45, 에디타스 플러스 20.70, 차지포인트 20.2, 레모네이드가 19.89%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대부분 지난주에 올라간 종목은요, 그간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종목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다음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주가의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성장주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메타가 7.6%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서비스나우가 마이너스 5.95, 기가 클라우드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62, 클라우드 플레이어 마이너스 5.46, 몽고디비 마이너스 5.08, 스노플레이크 마이너스 5.08, 데이터독 마이너스 5.02, 모빌아이 마이너스 4.89,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이너스 4.71, UiPath 마이너스 4.61, 쇼피파이가 4.05% 빠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많은 종목들이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특징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미주온 탑 11의 소식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상승한 종목이 조금 더 많았는데요. 비트코인이 8.86% 올라가면서 63,00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 사건 때문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기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MCI가 두 번째로 좋았는데요. 7.49% 상승을 했습니다.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플러스 4.89%로 세 번째로 좋았고요. 팔란티어가 플러스 3.08, 엔비디아 플러스 2.71, 다음으로 TSMC 플러스 1.8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플러스 1.48%로 좋았습니다. 네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31, 아마존이 마이너스 2.7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3.00, 마지막으로 메타가 7.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먼저 트럼프 총격 사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커다란 일이 일어났는데 미국 주식시장 괜찮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거기에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었었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일요일 밤에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시험을 제공했다.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건은요, 국채나 금 같은 전형적인 안전자산 투자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생각보다 시장에서는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투자자들은 총격 사건이 트럼프와 조 바이든 대통령 간의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인식에 집중되고 있었다. 초기 시장의 반응은 차분했고요. 일요일 밤에 미국의 주가 지수 선물은 보합세에서 소폭으로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커다란 일이 있었는데 주식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베팅 시장에서는 트럼프 승리에 대한 베팅이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은 6월 27일 바이든의 형편없던 토론 성과 이후 나타난 것과 일치했다. 따라서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분석가들은요, 3월 이후에 S&P 500의 성과가 예측 시장과 여론조사에 반영된 트럼프 승리 전망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3월 이후에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 주식시장도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요, 정책 제안보다는 명확한 결과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거는요, 두 후보 중에 어떤 쪽을 응원하는가, 여기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한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면 주식시장은 그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실제로 3월 이전에는 주식시장의 성과가 바이든의 승리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4.28% 급등은요,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우호적이잖아요. 따라서 트럼프의 확률이 높아지면 이제 비트코인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죠.
언리미티드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밥 엘리엇이 등장하는데요. 자, 이 전문가는요,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의 상승이 채권이나 기타 피난처에 비해서 오히려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미국 달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만약에 승리하게 되면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법인세 인하 연장이 다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할 환경이 오히려 개선된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공화당 싹쓸이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채권 시장 약세의 촉매제가 된 것으로 꼽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데 어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리퍼블리칸, 즉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자, 시네이트는 상원이죠. 그리고 하우스는 하원입니다. 3개를 모두, 3가지의 투표를 모두 지금 공화당에서 싹쓸이할 확률이 무려 37%로 높아졌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국채 금리랑 그 연관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봐야겠죠. 두 후보 모두 급증하는 미국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감세라든지 제한된 관세 및 기타 조치의 조합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떠올랐다. 자, 이 얘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감세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기업의 어닝은 올라가겠지만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쓸 돈이 없어지죠. 따라서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요, 부채를 계속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국채를 추가적으로 계속 발행하겠죠.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하게 되면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요, 국채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지금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좋지 않은 미래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리스크 분석 회사인 지오퀀트의 공동 대표 그리고 설립자인 마크 로젠버그에 따르면요,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지난 토론 이후처럼 국채 금리가 급등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증시는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늘 그랬듯이 상승세를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2024년 현재까지 S&P 500 지수는 대형 기술주가 주도하는 랠리로 인해서 18%나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런 와중에 어제 트럼프 총격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직후 1981년 3월에 있었던 암살 미수 사건을 결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당시에 암살 시도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주가는 하락했었고요. 뉴욕 증시는 조기에 마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주식의 성과를 보시면요, 3주 동안 주식의 성과는 비교적 편탄했다. 따라서 다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시장 동의는요,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업 실적 추세와 같은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외부적인 시끄러운 뉴스들은요, 어떻게 보면 스쳐가는 바람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경제가 성장하는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우리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이미 전달해드린 것처럼 시장의 폭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오늘은 거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지수 내 극히 일부 기업만이 꾸준한 어닝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스타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마침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요, 50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만 잘 나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닝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이끄는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스타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의 추정에 따르면요, S&P 500 지수의 매그니피센트 7 외의 기업들이 2분기에는요, 더 높은 수익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기타 493이라고 부르는 그룹의 어닝. 493은요, 이제 500대 기업이 모여있는 게 S&P 500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7개 기업을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보고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3명이서 이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는 아이들이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거죠. 500대 기업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7개, 그리고 나머지 493개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493의 어닝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드디어 플러스로 넘어선다.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 보고서에서 기술주 성과와 실적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하게 되면 성장률 격차 축소가 시장 확대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시장은요, 기술주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 7개 종목만 달렸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나머지 종목들이 어닝이 성장하기 때문에 드디어 성장률 격차 축소가 되면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2분기의 이익 증가는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얘기는요, 493개의 기업들이 지금 잠깐 반짝하고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들은 기술 부분 외에 해고 증가를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더 많은 비용 절감이 실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요. 따라서 올해 그리고 2025년까지 기타 493 그룹의 마진 상승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 브로드컴, JP 모간, 월마트, 넷플릭스 등 몇 가지의 예외를 제외하면요,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타 493을 무시해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가총액에 따라서 가중치가 부여되는 S&P 500 지수는 올해 17%나 상승한 반면,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인베스코 S&P 500 Equal Weight ETF, RSP인데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5.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투자자들이 기술주에서 돈을 빼는 동안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보이자 동일 가중 ETF RSP는요 1% 이상 상승을 했죠. 그 결과 시장 가중치 S&P 500은 1% 하락을 했고요.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 이외의 기업들은요 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기술 기업이 견조한 수익 성장을 보이기 시작하면 동일 가중치 S&P 500과 시장 가중치 S&P 500의 성과 차이는 더욱더 좁혀질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실적 때문에 그동안 매그니피센트 7만 달려왔죠. 근데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요, 2분기부터는 실적이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작은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외에 473개의 기업들이 드디어 어닝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가는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한 거죠. 동일 가중치 S&P 500 ETF RSP는요 올해 구성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의 17배가 조금 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평균이 19배이기 때문에 평균보다도 오히려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S&P 500의 배수인 23배에 비하면 상당히 할인된 가격이다. 그 얘기는요, RSP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실적도 향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멀티플도 최소한 평균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17배에서 19개까지 올라가면서 실적과 멀티플이 동시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무적인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월가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더욱 약세를 전망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애널리스트의 수익 전망치를 낮추는 기업이 모두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기대치가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죠.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기업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기가 더욱 쉬워졌다. 비스포크 애널리스트들은요, 어닝 시즌에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가 낮게 설정되면 S&P 500 지수는 랠리를 펼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따라서 이번에도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실적을 발휘하면서 주가가 달릴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요, 어디에서 수익 성장을 기대해야 할까? 자, 그래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팩트셋의 추정에 따르면요, 11개 업종 중에 8개 업종이 전년 대비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헬스케어와 에너지가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부분이 굉장히 성장세가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대부분 속해져 있는 정보기술, IT를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통신 서비스, 뭐 구글이라든지 메타 같은 기업이 여기 들어가 있죠. 이 두 분야도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더 많은 종목이 상승하더라도 이들 분야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현재 시장이 확대되죠. 따라서 여기저기에서 좋은 투자의 기회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술주라든지 아니면 통신 서비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시적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시장을 이끄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없다라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매크로 전략가인 카일라 세더가 얘기하고 있고요. 테크주는 이익률이 높다. 따라서 소형주보다 하나의 커다란 장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형주의 질적 성장은 여전히 주식에서 가장 중요하고 매력적인 분야다. 자, 다시 얘기해서 다른 493개의 종목이 더 나은 성과를 내더라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그 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아끼는 메가테크 기업들은 영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 폭이 확대되면서 다른 투자처도 많이 발견이 된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노르웨이의 최대 투자은행 역시도 리밸런싱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를 팔고요, 매수한 반도체 주식이 있는데 어떤 주식을 샀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르웨이 최대 은행의 자산 운용사가요, 미국 상장 대기업의 보유 주식을 크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리밸런싱을 하고 있다는 거죠. DNB 자산관리는요, 2분기에 엔비디아의 보유 비중을 줄였습니다. 자, 반면 애플, 테슬라의 주식을 매수했고요, 인텔의 지분을 2배 이상 늘렸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DNB는요,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F 파일이죠. 13F 파일은요, 매 분기가 끝나고 나서 45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이 이제 7월 15일이죠. 드디어 13F 파일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이 투자은행은 약 880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대형 투자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DNB는요, 엔비디아의 주식 90만 8천 주를 매각해서요, 2분기에 930만 주로 마감을 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뭐 10% 정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상반기에 150%나 급등한 반면 S&P 500 지수는 14% 상승했다. 따라서 그동안 너무나 신나게 달렸기 때문에 일부 트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분기에 들어서도요, 엔비디아 주가는 4.6%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는 2.8%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도 정말 많이 올랐지만 3분기 들어서도 시장을 이기고 있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DNB는요, 2분기에 애플 주식 60만 5,940주를 매입해서 지분을 420만 주까지 끌어올렸고요. 또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 주식도 14만 9,250주를 추가 매입해서 2분기를 74만 8,860주로 마감했다. 따라서 엔비디아를 조금 정리해서 그 돈으로 애플과 테슬라를 매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슬라 주가는요, 2024년 상반기에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3분기 현재까지는 주가는 25% 상승하면서 그 손실을 거의 만회한 상황이고요. 자, 다음은 인텔인데요. 인텔 주가는 상반기에 38%나 급락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분기 현재까지 주가는 11% 상승한 상황이고요. 지난 4월 인텔은요,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6월에 끝난 분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재무 가이던스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팻 겔싱어 CEO는요, 2024년 하반기에 더 좋은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팻 겔싱어는 재고 과잉 공급 문제 해결, 그런 긍정적인 요소도 하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전반기는 좋지가 않지만 적어도 3, 4분기는 괜찮아진다. 이렇게 지금 인텔의 CEO가 얘기를 하는 거죠.
DNB는요, 2분기에 330만 주의 인텔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면서 이제 570만 주를 보유하게 됐다. 따라서 DNB라는 노르웨이의 최대 투자 은행이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엔비디아의 상승 여력보다는 오히려 인텔이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애플의 상승 여력이 더 커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관련된 호재입니다. 얼마 전에 S&P 500에 합류한 슈퍼마이크로가요, 이번에는 나스닥 100에 편입이 확정됐다라는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요, 7월 20일 월요일 거래 시작 전부터 나스닥 100 지수에서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를 대체하게 되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보도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요, 이 변화는 올해 월그린의 시장 가치가 급락하고 슈퍼마이크로의 주가가 급등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참고로 나스닥 100은 나스닥 지수에서 가장 커다란 비금융 기업 100개로 구성이 된다. 따라서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인데요. 여기에 이제 금융주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변화는 월그린의 주가가 하락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 제가 한 달 전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예측이었고요. 이번에는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요, 현재 20조 달러가 넘는 나스닥 100 시장 가치의 0.1% 이상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나스닥 시장의 전체 가치 중에 0.1% 이상이 되지 못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월그린의 시장 가치, 밸류에이션은요,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하죠. 그렇게 되면요, 지수 가치의 0.05%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면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요, 올해 들어서 3배 상승하면서 5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변경 전에는 암홀딩즈가 6월 달에 나스닥 100에서 시리우스 XM 홀딩즈를 대체한 적이 있고요. 현재 나스닥 100 지수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기업 중의 일부는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일루미나 그리고 몽고DB, 이렇게 4종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조금 피하면 좋을 종목이 요 4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100에 연동된 가장 커다란 상장 지수 펀드 ETF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QQQ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SPY도 그렇고요. 이 QQQ도 결국은 모멘텀 투자의 일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커지면 합류를 시키고요. 시가총액이 떨어지면 탈락을 시키잖아요. 따라서 모멘텀에 집중한 이러한 ETF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구글 관련된 소식입니다. 구글의 사상 최대 인수권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긍정적인 뉴스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기업인 위즈를 23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이번 협상이 결렬되지만 않는다면요, 곧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글이 인수한 기업 중에 가장 커다란 규모다. 뭐 여기는 구글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알파벳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알파벳은요, 수백 개가 넘는 기업들을 인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파벳의 이름이 왜 알파벳인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글이었죠. 구글이었는데 새로운 기업, 모회사를 만들고 이름을 알파벳으로 명명했고요. 이제 구글이라는 이름은 자회사로 들어가게 됐죠. 자,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꿈이 있는데요. 구글처럼 커다란 기업을 A부터 Z까지 하나씩 만들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성공적인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 이러한 포부가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자, 그런데 W 하나를 추가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웨이모도 있잖아요. 그래서 W가 2개나 됩니다. 자, 그래서 위즈는요, 2020년에 이스라엘에서 설립이 됐고요. 현재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은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실시간 위험 탐지 그리고 대응 기능을 갖춘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즈는 올해 초에 120억 달러의 가치로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고요. 상장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을 하는 대신 알파벳 밑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위즈는 2023년 연간 반복 매출이 3억 5천만 달러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20억 달러면 굉장히 높은 PS 레이시오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실리콘밸리의 저명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즈의 인수는요, 현재 아마존의 웹 서비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뒤처져 있는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구글과 다른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방독점 조치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잠재적으로 구글 위주의 거래는 상당한 규제 검토에 직면할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구글은요, 사이버 보안 회사인 맨디언트를 현금으로 54억 달러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사이버 보안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구글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7월 15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화요일 날은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쉽니다. 대신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저녁 7시부터 하반기 미국 주식 필승 전략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미주은 무료 특강으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이 뜻깊은 자리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